미술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아담의 창조. 그런데 당시 이 그림은 공개된 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신의 말씀과 가톨릭을 거역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불경하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영화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미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림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을 만나듯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분위기가 좀 싹 가라앉아 있다 보니 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이 미술을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영화만큼 스펙타클한 미술 속 숨겨진 비밀들을 속속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명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산은 단연 에베레스트죠. 그럼 그림 중에 에베레스트와 견줄 만한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술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성직자들과 신경전을 펼친 건 기본이고요.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황님에게도 당돌하게 대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미켈란젤로의 그림 뒤에 숨은 속사정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역대 교황들에겐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그리스도교의 수도답게 재정비하는 건데요. 그 중심에 교황청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교황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장소가 교황의 전용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하느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가 이곳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려지는 그림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원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은 어두운 색의 별들이 찍혀있는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계획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율리우스 2세 교황인데요. 이 교황이 주목했던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일찍이 제작한 피에타와 다비드 조각상을 보고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의 조각을 맡겼다가 갑자기 천정화를 그리라고 주문한 거죠. 조각만 하던 미켈란젤로에게 갑자기 그림을 그리라니 아마 그에겐 청천벽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 성격하는 우리의 미켈란젤로 당연히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다가 결국 교황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의 1라운드는 교황의 승리로 끝난 거죠.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율리우스 2세의 무덤 조각을 맡으면서 교황의 총애를 받자 이를 시기한 브라만테, 건축가입니다. 브라만테가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도록 교황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정화를 그리는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거나 그리다가 실패하면 브라만테는 자기의 측근인 라파엘로에게 이 일을 시켜서 미켈란젤로를 망신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미켈란젤로는 그걸 알고 끝까지 거절하고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라파엘로와의 경쟁심이 이 작업을 수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시스티나 천장이 광활한 벽면 아래에 서서 엄청난 예술적 도전 정신을 느꼈을 것인데요. 그의 마음속 정열이 한 귀퉁이에는 성광과 금전적 욕심도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소년 가장으로서 성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 열망이 최종적으로는 그의 예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천장에 펼쳐진 천지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크기를 짐작하기가 좀 힘든데요.
폭이 14m, 길이가 40m에 천정의 벽면 넓이만 해도 560제곱미터. 이게 대략 200평 조금 안 되죠. 하지만 그 주변부까지 그리면은 300평,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초대형 그림을 그려야 했던 거죠.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아담의 창조에서 아담의 크기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 다비드상과 거의 비슷한데요. 천장화의 일부인 아담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전체 천장화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잠시 쳐다만 봐도 목이 뻐근할 정도인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곳에 매달려 거의 5년 동안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 진념과 투지에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간단히 그림을 살펴볼까요? 직선 부위엔 청장화의 핵심인 창세기 부분을 9점의 프레스코화로 그렸습니다. 중앙의 6점까지는 연대기 순서대로 빛과 어둠의 분리, 별의 창조, 땅과 바다의 분리,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원제가 있고요. 나머지 세 작품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채웠는데요. 구조를 보면 작은 그림, 큰 그림, 다시 작은 그림,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리드미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의 창세기 장면을 둘러싼 주변에는 여러 큰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들 사이엔 조각상을 그려서 구획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이 조각상이 진짜 조각이냐 그림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얼핏 보면 진짜 조각상처럼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이는 건축적 구조물까지도 그가 다 화필로 그려 넣었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좌우로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는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왼쪽은 입구, 오른쪽은 제단 쪽입니다. 문 쪽일까요? 제대 쪽일까요? 제대 쪽일까요? 문 쪽일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교황님께서는 이 공간을 계속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림은 입구 쪽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하와의 창조, 아담의 창조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커지면서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커지죠.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탄생시킨 미켈란젤로가 고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미학을 얘기할 때 공포감을 줄 정도의 극한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테라빌리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그의 괴팍한 성격을 지칭하는데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그야말로 난폭하고 다혈질의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 천장화 작업을 할 때도 수시로 폭발했다는 건데요. 하필 그 대상이 당시 황제보다도 권위가 높다고 알려진 교황 율리우스 2세였습니다. 교황은 작업이 늦어지는 것과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고집 때문에 불만이 쌓였고 미켈란젤로는 정산이 자꾸 미뤄져서 늘 화가 난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천정화가 도대체 언제 완성되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배짱을 부리며 끝날 때 끝나겠죠 라고 대꾸한 건데요. 성의 없는 그의 태도에 결국 분노가 폭발한 교황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해오는 얘기는 손에 든 지팡이로 미켈란젤로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하죠. 가뜩이나 자존심이 센 미켈란젤로인데 머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는 부들부들 거리면서 집으로 달려가 로마를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이에 교황은 급히 하인을 보내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다 줬던 거죠. 그 밀린 돈이 500두카토.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한 5억 원을 한꺼번에 지불했던 거죠.
이렇게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 2라운드는 미켈란젤로의 승리로 끝난 거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교황과 대립했던 미켈란젤로. 그런데 그가 진짜 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데요. 처음엔 타이로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열정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면 작업 당시에 그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격렬한 사투를 벌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발판에 누워서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젖힌 채 종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높은 천장에 고개를 젖히고 있으니 당연히 목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이 시달리게 되고요. 천장을 위로 쳐다보다 보니까 물감이 계속 떨어져서 시력도 나빠지고요. 작업 내내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조각가에서 화가로 발돋움해야 하는 압박감, 신체적 고통, 생활고 등 일상의 범민 속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예술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천지창조가 세상에 선보인 지 20여 년 후 로마는 혼돈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신구교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고 종교개혁과 카를 5세의 로마 침공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데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선 뭔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때였죠. 교황이 생각해낸 것은 신의 말씀과 가톨릭을 거역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술가가 또 미켈란젤로인데요. 이번에도 그는 다른 계약을 핑계로 교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교황이 또 화를 내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미켈란젤로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교황이 되어도 불가능하다니 무슨 말인가? 네가 있다는 그 계약서 찢어버리고 싶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세계의 종말이 왔고 인간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강림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가운데 그려진 예수님인데요. 명확한 구획 없이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전체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G자 같은 느낌이죠. 방금 봤던 천장화에서는 그림이 다 프레임에 들어가갖고 체계적으로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좀 혼돈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의 주제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날을 그릴 때 체계나 논리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에서는 원근법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한테 가까운 아래쪽 사람보다도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크기나 이런 원근법적인 것들을 재배치하고 재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후의 심판의 날 열리는 지옥문의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대 바로 뒤에 지옥의 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지옥의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려낸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명과 달리 당시 이 그림은 공개된 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목욕탕 같다, 너절한 술집 같다는 비단이 쏟아지는데요. 당시 시대 분위기로는 올 누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그림 속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염이 있고 인자한 표정의 마른 체구였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속 예수님은 어떤가요? 권위를 느끼게 해주는 수염이 없고 근육질에 다부진 체격의 청년인데요. 결정적으로 곱슬머리예요.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 아폴론상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누드화도 민망한데 예수님을 이교도의 모습으로 그리다니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불경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교황의 의전 담당관 비아지오 다 체세나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요.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부적절하고 불경한 그림이라고 몰아세웠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미켈란젤로는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의 얼굴에 비아지오 다 체세나의 얼굴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그림의 위치도 기가 막힙니다. 교황의 거처에서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그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이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아지오 너무나 놀랐겠죠? 그는 교황에게 달려갔습니다. 교황님, 미켈란젤로가 지옥의 심판관의 얼굴에 제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 교황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권한은 지옥에 없다네. 그러니까 너보고 그냥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한 건데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거슬린 대가로 비아지오는 지옥의 심판관으로 평생 남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옷을 입고 태어났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신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미켈란젤로는 일종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그 고전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신체에 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의 모습을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싶어 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를 지지하던 교황 바오로 3세 덕분에 그림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이 교황님이 선종하신 후 트리엔트 공의회에선 이 그림은 당장 파괴되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술의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그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냈는데요. 최후의 심판의 누드 부분에 옷을 입혀 가린다는 조건으로 이 그림은 살아남게 되죠. 아마 미술사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최근에 이 그림은 일종의 클리닝, 그림을 닦아내고 색채를 보완하는 복원 작업을 했는데요. 이 복원 작업을 통해서 다시 그림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그려냈다고 하는 부분은 성녀 캐터리나와 성 블라시우스가 같이 그려진 저 부분인데요. 원래는 둘 다 남녀가 누드였기 때문에 일종의 성행위를 암시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받게 됐고요. 다시 고쳐 그리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드러내고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다니엘레 다 볼테라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 넣어주게 된 것이죠. 이거를 다행이라고 얘기할까요? 미켈란젤로는 1564년에 거의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고쳐 그리게 된 거는 그가 사망한 직후 1565년에 고쳐 그려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황청이 미켈란젤로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해서요. 저도 좀 그 의도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어떤 화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누드화를 교황청이 가장 신성한 장소인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낸 미켈란젤로. 그는 교회와 시대적 고정관념의 맞짱을 고려 최후의 심판을 완성해내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벽화는 예술인가요? 외설인가요? 우리는 벽화를 완성시킨 바오로 3세의 생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벽화가 완성되자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심판의 날 저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이 사진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SNS 사진인데요. 과연 교황님은 이 벽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을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만약 같은 질문을 5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단연 이 화가의 그림이 꼽혔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지옥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악마의 화가라고 불린 남자,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교화가 유행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그는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섭고 오싹한 지옥도를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건
종교가 엄격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가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2세가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에 자리한 자신의 침실 안에 보스의 그림을 애장품으로 간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20세기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융은 그를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들은 기괴함이 가득한 보스의 그림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읽은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과연 이런 그림이 5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는 의문과 함께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보스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교회에서 쓰던 3단 제대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을 닫으면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한 천지창조의 사흘째 되는 날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림 위쪽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라는 성경 시편의 글이 적혀 있고요. 왼쪽 귀퉁이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그림의 대체 어느 부분이 기괴하다는 것인지 이제 패널을 열고 안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앞쪽의 어두운 그림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생생한 색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악마까지 뒤섞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런 그림이 되고 맙니다. 그림 속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은 바로 왼쪽입니다. 여기엔 혼란스러운 그림에서 유일하게 알아볼 만한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네. 중간 부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물을 마시고 있는 하얀색의 유니콘과 쥐 사냥을 마친 후에 늠름히 자세를 뽐내는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이 죽은 쥐의 모습, 그리고 약간 기괴한 동물들을 보면 에덴의 동산은 동산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이브가 탄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스는 에덴 동산 이후의 이야기를 중간 패널에 펼쳐놓습니다.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꺼림낌 없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요. 여러 사람이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림 속 과일에는 은밀한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과일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딸기나 포도를 먹고 있는 모습이 성적 함축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쾌락을 향한 욕망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구슬이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쾌락은 유리구슬과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당시 네덜란드 속담을 시각적으로 비유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욕망과 쾌락에 빠진 인간들에게 곧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요. 그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욕망을 탐닉한 인간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오른쪽 패널은 그 물음에 대한 보스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새의 모습을 한 악마에게 잡아먹히는 사람, 괴물쥐에게 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 등 보스가 그린 지옥도는 살벌하고 기괴합니다. 그림 곳곳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과일처럼 악기도 쾌락과 성적인 상징물로 쓰이곤 하는데요. 악기로 고문을 받는 모습은 성욕에 빠진 인간의 최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는 이런 서사를 통해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길고 지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세부를 보시면 당시 그 가톨릭 세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보이게 됩니다. 수녀 복장을 하고 있는 돼지가 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눈에 확연히 뜨는데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투구를 쓴 이상하게 생긴 괴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괴물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쾌락의 정원,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보스라는 화가는 출생 연도조차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보스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스헤르토헨보스에서 그의 이름이 온 거죠.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봤듯이 그의 그림은 너무나 그 당시 세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몇몇 작품은 스페인 왕실에서 서장한 덕분에 종교 재판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도서관장이 남긴 기록이 그나마 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의 쾌락의 정원 속 수수께끼들을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보스의 그림을 보고 나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15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봉인당한 악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악마가 풀려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지났는데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년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천년 종말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퍼진 종말론을 사람들은 왜 덥석 믿었을까요? 1500년 직전 유럽에서는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보스의 그림처럼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긴 무서운 그림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보스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쾌락의 정원 못지않게 지옥의 풍경이 무시무시하죠. 전체적인 구조는 3단 제대화이고요. 이 최후의 심판도 왼쪽 날개에 낙원의 모습이 있고요. 중앙 패널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패널의 아래쪽 세부를 보시면
새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한 괴물이 인간의 가슴에 커다란 낫을 꽂아서 장대에 매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머리에 다리가 붙은 괴물이 인간을 감시하듯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살벌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방의 모습인데요.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사람을 꼬치에 꿰서 통째로 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잔혹한 고문 장면을 통해서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가 북유럽을 대표했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최후의 심판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오르비에토 성당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의 그림에 비하면 악마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인데요. 이 정도의 몸이면 악마와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건장한 몸인데요. 역동적인 자세와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뉴렐리의 인간을 보면 보스가 그린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인간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마 지옥의 세계를 그릴 때에도 그리스, 로마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인체의 근육과 비례를 강조한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북유럽 화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는 욕망에 젖어 타락했기에 단죄되고 고통받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악마나 공포에 대한 판타지도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사후 내세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보스의 기괴한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아꼈던 스페인 왕실의 펠리페 2세처럼 궁정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취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 잔혹, 개기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높이가 1m가 넘는 테이블 장식인데요.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가재와 도마뱀도 보입니다. 이 동식물들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굉장히 낯선 기법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식물을 틀에 넣은 다음 거기에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모형을 떠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아주 잔혹하죠. 가격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이상 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괴한 작품들을 선호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상류층이 느끼는 삶의 무료함을 시각적 강렬함이나 엽기적인 취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게 보스의 그림이 너무나 독특하죠. 이건 정말 비교 불가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보스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목해 볼 점은 엽기적인 보스의 작품을 당시 지배층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도와 같은 화가 역시 매우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이런 그림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 같지만 이걸 뒤집으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요. 호기심과 말초적 관심에 초점을 준 작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배층의 무료한 생활 속에서 독특한 기이한 취미가 자란다? 요즘도 삶이 답답해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보스의 쾌락의 저음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는 작품은 보스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보스의 작품들을 선호할까요? 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흥미를 끄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표현들의 집합체가 요즘 우리들이 선호하는 표현과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스의 그림은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인데요. 결국 보스의 작품도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의 작품은 일종의 괴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게임 캐릭터라든지 이모티콘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시다면 보스의 작품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상 가능한 모든 기괴한 괴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악의 바람둥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막장 러브 스토리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헨리 8세입니다. 총 6번의 결혼. 첫 번째 부인과는 혼인 무효, 두 번째 부인은 간통 혐의로 참수, 세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사망, 네 번째 부인도 역시 혼인 무효, 다섯 번째 부인 참수. 화려한 결혼생활 전적을 지닌 인물,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하고도 가난한 결혼 생활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입니다. 헨리 8세의 여인들과 그의 결혼에 얽힌 스토리들은 모두 그가 그린 초상화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세계의 명작, 그리고 헨리 8세의 새 신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한 한스 홀바인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같은 인물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약간 작지만 꽉 담은 입부터 눈, 코, 입을 집중해서 보면 사실 이 양쪽 그림 다 같은 사람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분 다 헨리 8세입니다. 왼쪽은 40대의 헨리 8세이고요. 오른쪽은 18세의 청년 헨리 8세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좀 쪘죠? 그런데 어느 쪽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이 정말 헨리 8세를 살아있는 듯이 사진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의 디테일부터 질감 표현도 왼쪽이 더 정교하고 실제 같죠? 특히 얼굴 표정에서도 왼쪽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근육부터 잔주름 아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 그림은 약간 만화처럼 생략이 많다고 할까요? 선이 전체적으로 단조롭죠. 이 때문에 오른쪽 그림은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왼쪽 그림이 더 당당하게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이 어깨에 힘을 엄청 줬죠. 그래서 주인공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두 그림이 각각 그려진 시기를 감안하고서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는 화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으로 와 헨리 8세의 눈에 들어 궁정화가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세, 심지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더라도 화가의 해석이 다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초상화를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얼굴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본 그림에서 홀바인은 헨리 8세의 얼굴을 정중앙에, 그것도 살짝
올려놓아서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지고 항상 헨리 8세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림 다 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얼굴을 부드럽게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빵모자가 축 늘어져 있어갖고 기운이 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가의 능력으로 수련된다고 할 수 있죠. 헨리 8세는 홀바인의 초상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홀바인은 헨리 8세를 비롯한 수많은 영국 왕실의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물론 헨리 8세의 부인들도 여럿 그립니다. 한스 홀바인은 10년 동안 마치 종군 기자처럼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사실 헨리 8세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는데요. 병약한 형의 죽음으로 헨리 8세가 왕의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복잡한 결혼사가 시작됩니다. 형의 아내를 그냥 동생이 바로 아내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과 형수는 결혼하고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것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수와 헨리 8세의 결혼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캐서린 이후 줄줄이 5명의 아내와 새로운 결혼을 했지만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6번의 혼인 생활 중 가장 긴 무려 20년에 넘는 생활을 함께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당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왕비가 딸 메리를 낳고 유산을 거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줄 것 같은 젊고 매력적인 앤 불린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국이 가톨릭 국가였는데 가톨릭은 교리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이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가 무효라는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 형수였던 아내 캐서린이 자신과 결혼할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입장이 난감했죠. 캐서린의 조국인 스페인 왕가와 인척 관계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혼인을 무효하고 싶은 헨리 8세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교황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교황청과 결별하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스 홀바인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작 두 대사인데요. 폭 2m, 높이 2m 이상을 자랑하는 그림을 보시면 거의 사람 크기랑 똑같고요. 인물들이 정말 그림 속에서 턱턱 걸어 나올 것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왼쪽 인물은 이 그림을 한스 홀바인에게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드 당트빌인데요. 영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조르드즈 셀부라는 사람인데요. 직업은 주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특사로 영국에 오게 된 건데요. 프랑스가 이 주교를 영국에 특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였다는 겁니다. 영국에 먼저 파견 나와 있다가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장드 당트빌은 이 그림을 당시 최고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화가 한스 홀바인에게 의뢰하게 됐던 거죠.
참고로 그림 속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고향인 폴리시가 적혀 있습니다. 홀바인은 친절하게 그림 속에 그들의 나이까지 적어놨는데요. 대사가 손에 쥔 칼을 보면 숫자 29가 적혀 있는데 이게 대사의 나이입니다. 주교의 팔꿈치 아래쪽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25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교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홀바인 그림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두 대사에는 그들의 지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형 달력, 시간과 천문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비롯해서 루트와 플루트 같은 악기,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악기는 보통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지만 그림 속 루트는 줄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플루트 역시 파이프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점들은 그림 속 주인공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왼쪽은 루터 버전의 가톨릭 성가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십계명입니다. 원래 책에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두 노래를 함께 보여주며 신교와 구교 간의 화합을 바랬던 것이죠. 헨리 8세의 이혼으로 인해 촉발된 종교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이 그림이 지금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때문인데요. 두 대사의 아래쪽에 얼룩처럼 보이던 흰색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틀린 해골입니다. 이것은 아나모포시스, 왜곡된 상, 줄이면 외상 기법으로 그려진 소품입니다. 혹시 지금 그림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옆으로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모니터로 보신다고 하면 모니터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보시면 특히 오른쪽 위에서 살짝 봤을 때 정확히 해골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새로운 보는 도구들, 망원경이라든지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걸 해갖고 형태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이와 비슷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보게 되면 삐뚤어진 원은 동그란 원이 되면서 에드워드 6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응시했을 때 응시 대상 외의 그림이 사라지는 현상, 그림의 주체에 대한 화가의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돌아와 두 대사 속 해골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해골은 언제나 죽음을 뜻하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죽음의 이미지는 더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왼쪽 초록색 커튼 뒤 살짝 보이는 은빛 십자가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당치빌의 모자 배지 속에도 해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상징물을 통해 화가는 그림 속 주인공들이 가진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골머리를 앓았던 두 대사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패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교황청과 갈라져서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두 번째 부인 앤 볼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왕비입니다. 종교까지 새로 만들면서 했던 헨리 8세의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앤 볼린 역시 딸 하나를 낳고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자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간통, 근친상간 등의 혐의를 붙여 런던 탑에 가둬버린 후 참수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잃은 헨리 8세의 다음 결혼은 언제였을까요? 앤 불린이 처형하고 나서 단 11일 만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앤 불린의 시내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한스 홀바인이 그린 또 다른 초상화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의 모습은 홀바인이 그린 게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짜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나서 며칠 만에 산후우열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들까지 낳아준 세 번째 부인이 사망하자 헨리 8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부인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럽 왕가에서 중매장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가였는데요. 괜찮은 결혼 상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초상화를 그려오는 거죠.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점 찍었던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는 밀라노 공작과 정략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자 당시 고향인 덴마크로 돌아와 있었던 크리스티나라는 미망인인데요. 초상화를 그려왔지만 이번엔 그녀가 청혼을 거절합니다. 아마 헨리 8세의 소문이 유럽에 자자하게 퍼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를 강력히 추천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헨리 8세의 오른팔이자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인데요. 영국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이 인물의 초상화 역시 한스 홀바인이 그립니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을 보면 좀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는 클레페 공국의 공주 앤을 헨리 8세의 새로운 결혼 상대로 추천합니다. 결혼 전 예비 신부의 초상화는 당연히 한스 홀바인이 그렸죠. 그리고 이 결혼은 추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위해 클레페의 앤이 도착하고 나서 생깁니다. 초상화 속 앤의 모습과 실제 앤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 초상화를 지나치게 잘 그린 거죠. 실물보다 뛰어날 정도로 그린 겁니다. 헨리 8세는 앤의 실물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플랑드르의 살찐 앞말! 일설에 따르면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고도 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겠죠. 그림에 속아 결혼한 것이 화가 났는지 헨리 8세는 결혼을 주선한 크로멜을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참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스 홀바인 역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궁정 화가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헨리 8세는 한스 홀바인을 재능은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곧 이혼하고 새 여자를 찾습니다. 헨리 8세의 다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란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초상화까지는 한스 홀바인이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 역시 다른 남자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다 발견되어 참수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파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결혼은 평탄했을까요? 다행히도 헨리 8세가 먼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캐서린 파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숨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여성 편력을 보여줬던 헨리 8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들을 낳아준 여인,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헨리 8세의 진심은 그가 남긴 가족 초상화에도 남아 있는데요. 1545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헨리 8세의 옆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제인 시모어입니다. 그 옆엔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엔 첫째 딸 메리, 왼쪽엔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 다 영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죠. 이 그림이 제인 시모어가 사망한 뒤 8년 뒤에 그려진 걸 생각하면 헨리 8세가 진정 왕비로 인정한 인물은 제인 시모어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가족 그림도 원래 오리지널은 홀바인이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홀바인이 그린 그림을 기초로 다시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과 이혼의 주인공 헨리 8세,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옆에서 궁정의 잔혹사를 다 지켜봐야 했던 한스 홀바인. 아마도 명작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움 속에 고통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1545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선물한 이 그림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그림입니다. 처음엔 파격적이고 섹슈얼리티한 이미지에 깜짝 놀라고, 다음엔 그림에 얽혀있는 복잡한 상징 때문에 머리를 싸매게 된 건데요. 그저 감상만 하자니 너무 궁금하고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니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미스테리 그 자체라고 부를만 합니다. 지난 500년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고 갖가지 해석이 더해지면서 수수께끼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불렀는데요.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일 거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파격적이고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담긴 수수께끼 같은 치명적인 그림, 여러분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16세기 프랑스에는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와 1세. 그는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메디치 가문을 각별하게 생각했는데요. 왕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메디치가의 코지모 공작은 프랑스와 1세의 취향을 저격한 그림 한 점을 선물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메디치가의 초상화를 담당하던 브론지노가 그린 큐피드와 비너스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과 다채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술적 기교를 잊게 할 만큼 파격적인 표현 때문에 그림을 보다 보면 많은 감상자들이 점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에로티시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선 먼저 제목에 있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고리란 그리스어로 다르게 표현하다는 의미를 가진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외에도 숨은 속뜻이 있다는 거죠. 16세기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교양과 식견까지 물을 수 있는 알레고리를 미술 속에 숨겨놓는 게 유행했는데요. 브론지노 역시 프랑스의 왕에게 선물하는 그림인 만큼 곳곳에 숨은 속뜻을 담아둔 거죠. 우선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정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두 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힌트를 드리자면 소품이나 작은 단서들을 눈여겨보는 건데요. 여성의 손에 들린 황금 사과와 발밑에 있는 하얀 비둘기가 보이시죠? 황금 사과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준 것이고, 하얀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새니까 이 여인은 비너스입니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소녀는 등에 날개가 있고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네요. 이것만 들으면 누군지 쉽게 예측이 되시죠? 바로 큐피드예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림 읽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두 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보기엔 입술을 맞대고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큐피드의 몸이 아이가 아닌 소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비너스의 가슴을 만지는 손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비너스가 감상자들을 향해 몸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너스가 큐피드의 화살을 뽑아내려 하고 큐피드는 비너스의 왕관을 벗기려는 듯한 저 장난스러운 모습도 두 사람의 행동이 낯설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속내를 숨기려는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너스와 큐피드 뒤에는 어린 꼬마가 사랑의 상징인 장미꽃을 들고 뛰어오고 있는데요. 표정을 보나 행동을 보나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마치 둘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볼까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죠. 마치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꼬마 뒤엔 어딘지 기묘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시선을 내려서 몸쪽을 보면 구렁이인지 뱀인지 짐작하기 힘든 괴수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벌집이, 오른손에는 독충을 쥐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지 짐작이 되세요? 소녀는 일반적으로 기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기만은 이렇게 소녀의 몸에 괴수의 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알레고리는 대부분 신곡에서 온 곳이 있는데 이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는 기만을 나타내는 괴물에 대해 얼굴은 사람이지만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이며 꼬리에는 독침이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더구나 기만의 상징물은 가면이 아니던가요? 꼬리 옆에 가면이 놓여있죠. 양손에 든 독과 꿀은 사랑의 달콤함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큐피드와 비너스 뒤에 있는 이 두 꼬마는 모두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걸 또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발견하셨는가요? 노인이 옆에 있는 모래시계와 등 뒤에 날개가 보이시죠? 이 모래시계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를 알아냈다고 해서 이 그림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알 수 없는 알레고리가 가득한데요. 그는 파란 장막을 덮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걷어내려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뒷머리가 비어있는 이 창백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둘은 왜 비너스와 큐피드의 뒤에서 다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보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창백한 이 여인을 누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알레고리를 푸는 것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최고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도상학의 대가인 파놉스키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그의 딸인 진리이고 아버지가 장막을 거두려 하자 딸인 진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입을 벌리고 기괴한 표정을 지은 것은 악덕으로 뭉친 사랑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거란 해석이었죠. 참, 장막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쾌락과 열정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막을 걷어낸다는 해석은 사랑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행동이고, 장막을 덮으려 한다는 해석은 사랑의 어리석음을 가리는 행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놉스키는 시간의 신과 진리는 사랑의 첫 모습은 관능적이지만 그것의 덧없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맞다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백한 여인이 비너스와 큐피드에게 혐오를 드러낸다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의 신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듯한 해석 같나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연구자들의 해석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해석은 시간의 신은 낮, 창백한 여인은 시간에 저응하는 밤이며 장막은 어둠이라고 풀이한 겁니다. 밤의 장막으로 비너스와 큐피드의 부적절한 사랑을 덮어버리려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해석으로 창백한 여인을 망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쾌락에 빠져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 하는 망각과 진실을 일깨우려 하는 시간의 신이 서로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왼쪽 여인의 얼굴을 보시면 정말 뒷머리가 없습니다. 뇌가 없는 건데요. 제가 현재까지의 입장은 시간의 신과 망각의 어떤 다툼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을 속이는 기만의 신이 시간의 신을 제재한다는 거죠. 낮과 밤, 진실과 망각, 믿음과 기만. 시간의 신과 창백한 여인은 사랑의 양가적인 모습을 그림 속에서 가장 잘 대비시킨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짚어볼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두 번째 쟁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노파입니다. 그림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왼쪽 귀퉁이에 있는 이 노인이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질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인 질투와 절망을 의인화한 거라는 거죠. 이 감정이 노인으로 표현된 이유는 질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오랫동안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제법 수긍이 되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어요. 질투라는 해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해석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독의 고통입니다. 토상학적으로 보면 노파의 겉모습에서 매독의 증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수은 처방을 받아서 몸이 초록색으로 타들어가거나 머리카락과 치아가 빠진 모습이 매독 증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놓고 보면 이 해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시기가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매독이 등장한 때인데요. 당시 풍문에 의하면 프랑스가 이탈리아 원적을 와서 이 무서운 질병, 매독을 옮겼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매독을 프랑스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매독이 맞다면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브론지노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였죠. 프랑스 병이라고 불리던 매독을 표현한 그림을 프랑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배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매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이태리 입장과는 또 다르게 이 작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브론지노의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이 그림과 거의 쌍둥이 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의 같은 제목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비너스가 있고 큐피드가 있고 그 뒤에 질투가 분명히 보이고요.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에로스와 안테로스의 모습까지 들어가서 정말 사랑의 주제로 이야기가 모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브론지노가 정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넣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고차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사실 보시면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그게 성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간적인 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신화적 이야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당시 지배층이 꿈꾸고 있던 현실에서 유리된 새로운 파라다이스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들어간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집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 뒤쪽에 아주 은밀한 동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부온탈레티의 인공동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온탈레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동굴을 들어가다 보면 방이 3개로 이어진 인공동물인데 양쪽에 기괴한 괴석들이 쭉 있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아주 은밀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파리스와 헬레나가 서로 사랑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비너스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고 그 밑에는 사티로스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괴기스러운 장면의 조각상들이 있지요.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브론지노의 작품에서 봤던 그 판타지의 세계가 3D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그림과 이런 조각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즐겼던 것이죠. 결국 브론지노의 그림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정서적 도피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론지노 작품을 통해서 그림 속의 알레고리를 읽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그림 속에 숨어있는 알레고리를 찾아 해석한 것처럼 그림을 감상하신다면 앞으로 미술을 보는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조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본 적 있으신가요? 피렌체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이 다비드상, 원본이 아니더라도 복제품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품이 검열에 의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검열을 겪은 것은 비단 다비드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이 성스러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런 억지 가림을 당해야 했는데요. 다들 조금씩 교묘하게 가려진 그림들이 됐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체로 그렸다가 다시 덧그려서 옷을 입힌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이 정도 수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도발적이고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기에 재판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사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73년 7월 18일 한 남자가 종교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 이름은 파올로 베르네제,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는데요. 그를 향해 재판관은 매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가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아는가? 피고가 그린 그림은 어디에 있나? 피고는 그림에 몇 명의 사람을 그렸나? 피고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가? 질문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재판정에 선 이유는 그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었길래 이토록 문제가 되었을까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베네치아의 화려한 만찬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림이 그려졌을 시기는 배경인 베네치아가 상업도시로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인데요. 그걸 보여주듯이 그림 뒤에 솟은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림 속 동물들을 보면 당시 베네치아가 얼마나 부유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치아에서의 화려한 만찬을 담은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역시 성서 속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의뢰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베로네제가 이 장면을 본인의 화풍대로 표현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때가 종교적 검열이 심해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약 18년간 로마 교회는 기존의 교리를 수정하면서 낮아진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에 관한 개혁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가 새롭게 내놓은 법령은 크게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둘째, 미신이나 더러운 장치들이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음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넷째, 미술은 성서 이야기나 성인의 일생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취하여 신심을 북돋아야 한다. 이 법령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 교회의 눈높이에 맞게 미술품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 이때는 부를 쌓으면서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는 베네치아 공국을 로마 교회가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을 단순히 미술품에 대한 검열이 아닌 베네치아와 로마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촉을 세우고 있던 로마 교회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베네치아의 인기화가 베로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순환 전날 밤 12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재판관은 이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그려졌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코피를 흘리는 사람. 둘째, 할베르트라는 창에 도끼를 붙인 무기를 들고 있는 독일 용병들. 셋째, 허리춤에 앵무새를 댄 어릿광대. 넷째, 술에 취한 성 베드로. 다섯 번째, 베드로의 음식을 받는 탐욕스러운 성인. 여섯째, 포크로 이를 쑤시는 성인. 저는 이 고양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데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발치에서 고양이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발로 지금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애묘인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재판관에게는 너무 거슬리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림 자체가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고 이단자에게 이교를 설명하는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성서 내용 외에 현실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1527년 로마를 약탈했던 할베르트 창을 든 독일 용병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간 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재판관의 지적에 베로네제는 이렇게 답합니다. 짧게 그의 질의응답을 볼까요? 사실 베로네제의 답변 태도는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A를 물면 A에 답해야 되는데 A를 그릴 수도 있죠. B도 그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나가다가 결국 걸리는 게 바로 독일 용병을 그린 데서는 재판관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베로네제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가들도 그 정도의 해석의 권한은 있지 않냐라고 궁벽하게 답변을 하죠. 베로네제는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화가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소심하게 주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인물들을 그렸느냐는 재판관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저는 그들이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의 바깥에 위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선전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느껴진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당대 존경받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걸고 넘어진 거죠. 하지만 이 의견 역시 재판관에게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은
베로네제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같은 주제로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베로네제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혼인잔치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한 여인이 포크로 이빨을 쑤시고 있는 장면도 먼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리어 이후에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카톨릭 내부가 작가에게 주었던 자유의 범위, 일종의 해석의 관용이 극히 좁아지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실제로 이 베로네제가 그린 그림이 해석이 지나쳤다고 볼 지점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로네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3개월 내에 그림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로네제가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랬습니다. 첫째, 그림 앞에 개를 삭제할 것. 둘째, 개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도상을 집어넣을 것. 셋째, 작품의 제목을 바꿀 것. 이 판결을 받은 베로네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세 가지 항목 중 단 하나의 항목만 따릅니다. 작품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 대신 레이가의 향연으로 바꾸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계단 위에 글씨를 써 넣습니다. 왼쪽 계단을 보시면 그리고 레이가 그의 집에서 커다란 향연을 열었다. 오른쪽 계단은 누가복음 5장 이렇게 확실히 명시해 놓은 거죠. 제목을 바뀌면서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성인이 아닌 레이가의 향연에 참여했던 다양한 인물들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베로네제는 그림을 고쳐 그리지 않고도 재판에 지적받은 부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해도 무방한 주제로 제목을 바꾸는 방편을 고민했던 겁니다. 아니, 종교 재판에서 정한 내용을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나름의 방식으로 작품 제목만을 수정한 베로네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다시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당시 베네치아 공국의 파워가 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베로네제에게 종교 재판을 간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죠. 베로네제의 이후 작품에서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 이후 엄격한 로마 교회의 교리에 맞춘 회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1583년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작품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까 그림과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풍이 달라진 건 베로네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 지역의 화려함을 강조하던 회화 양식이 정숙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한 시대, 한 지역 전체의 회화 양식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먼저 베네치아의 화풍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빌라 바르바로입니다. 건축가 팔라디오와 방금 우리가 봤던 베로네제가 협업했던 작품인데요. 그림이 건축과 어우러져서 완전히 인테리어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천장, 벽면에 가득한데요. 마치 이 공간에 들어가면 연극이 열리고 무대에 배우들이 항상 서 있을 법한 그런 공간 속에서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대에는 상인으로서 바다를 누볐던 베니스의 지배층들이 이제는 땅을 소유한 귀족으로 변신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로네제 외에도 베네치아의 이 같은 화려한 그림은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다른 그림을 하나 예를 든다면 틴토레토가 그린 똑같은 주제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밤의 그림으로 바뀌어 있고요. 모든 이야기가
성스러운 성찬식으로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베로네제의 종교 재판 이후에 베네치아 그림 자체가 화려하면서 무거움으로 빛의 세계에서 약간 둔탁한 어둠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식당용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수도원이나 성당의 식당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 성찬식의 의미도 있지만 떠들썩한 즐거운 연애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열이 강해지면서 작가의 해석이 빠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미술은 성경의 도해가 되어버리죠.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미술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 미술은 이 시점부터 점차 단조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들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데요.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 등 근대 미술이 싹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속화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브류엘이 그린 시골 결혼식 피로연 장면인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지 않나요? 사실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미술의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이죠. 상상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의 고리를 검열로 잠깐 끊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선가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는 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술의 역사는 도전하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